오늘은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미분계수,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서울에서 출발이 몇 시냐면 12시예요. 12시에 땡 하고 출발을 했더니 도착한 곳이 몇 시냐 봤더니 도착이 4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 걸린 시간이 얼마 동안 걸렸냐? 그럼 4시간이 걸렸네요. 그 다음에 총 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약 거리를 400으로 잡겠습니다. 400km. 그러면 400km의 그 거리를 우리는 4시간 동안 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면 속력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총 걸린 그 거리는 400.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은 4시간. 그렇게 되면 킬로미터와 시간의 단위를 맞춰줘서 얘가 100이 나오면 100km per hour. 그래서 1시간에 100km 가는 속력으로 쭉 달렸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시가 됐을 때 1시에 그때의 속도는 얼마였지? 속력은 얼마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시의 속력을 평균은 구했는데 1시? 그때 속력을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우리가 1시에서 1시 5분 사이에 이때의 시간과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은 5분이 걸렸고요. 그러면 얘는 얼마죠? 12분의 1시간. 단위 통일을 위해서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 갔을 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속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때의 거리 나누기 12분의 1을 하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 평균 속력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러면 1시에서 1시 1분 요 시간에 걸린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간은 1분이었고요. 얘는 60분의 1시간이네요. 그러면 얘는 이때의 간 거리를 나누기 60분의 1시간을 하면은 요 1분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1분도 너무 길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1시에서 1시 10초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0초 동안에 간 거리가 있겠죠? 그때의 거리를 이때 시간을 10초니까 10초를 시간으로 바꾸면 360분의 1시간. 그러면 요때의 거리 나누기 360분의 1 그러면은 요 1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점점 시간을 줄여간다면 그때의 평균 속력이 실제 1시의 속력에 접근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미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이라는 것은 미분. 이 미자가 세세할 미자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막 나누는 것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는 과속 단속하는 거 있죠. 순간 속도가 쫙 싸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의 거리를 갔느냐를 가지고 쟤 과속이야, 벌금, 얘는 통과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거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실생활에 사용되는 게 스피드가 이런 거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시간과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그 시간을 자꾸 잘게 쪼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실제의 근접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법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두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하고 얘를 함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수학, 과학에 너무나 많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분 세세하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대립되어져서 이게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나라 대 나라로서 한 100년 동안 이게 이제 서로 우리 거야,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미분을 이용할 때 또 하나의 예를 본다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얼마나 팽창될까?
그 관계도 두 개의 변화하는 양이죠. 그리고 만약에 바다에서 유조선이 기름이 샜어. 그럼 바다로 쫙 퍼질 텐데 이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1시간에 얼마큼 퍼지지? 퍼지는 면적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때 얼마를 생산해야지 우리가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지?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과 이윤 추구와 관련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가로가 뭐냐면 생산량이에요. 물건을 막 찍어냅니다. 그러면 세로를 우리가 이윤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물건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극대화하겠죠. 그러다가 생산량을 계속 늘리면 물건이 많아지고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게 되고 경쟁업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fx 함수라고 봤을 때 여기서의 도함수, 여기서의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아주면 우리가 그때 이윤이 얘가 최대가 되었다라고 하고 요때에서부터 요 포인트 이후로 생산량을 조정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낮춘다던가 다른 것을 변화를 준다든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변화를 추측하면서 이럴 때 더 생산해, 이럴 때 조금 조심하자, 이럴 때 조짐이 좀 있네, 이럴 때 야 이때가 이윤이 극대화야, 지금 돈을 제일 잘 버니까 이때부터는 조절, 야 방법 바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이 사용되는 실제 예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뉴턴이 영국 사람이죠. 뉴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렵다는 해석학 막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졸업하고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사색을 하면서 그때부터 막 수학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막 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때 미분법도 같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 미분법을 유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칭해가지고 이것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 유율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면 유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 유량은 변화하는 양,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거나 연속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양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것을 그 변화하는 양을 유량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 뭐 이렇게 변화하는 그 비율을 찾아서 그것을 유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율법이 미적분이다. 그렇게 돼서 대표적으로 운동과 관련된 속도, 가속도 이러한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알고 있었죠. 근데 얘는 그것을 조금 막 널리 퍼뜨리고 아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쭉 자기만의 알고 있고 학회에 발표하고 보고하고 뭐 수학자들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 독일의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나중에 이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라이프니츠도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원래 전공은 법학이에요. 그리고 26살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학의 분야들을 젊은 나이에 막 1년, 2년 만에 독학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획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수학을 연구하고 1974년에 이 미분법이라는 것을 얘가 연구를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뉴턴이 영국 사람이죠. 영국에 있는 왕립학회에 이거를 쫙 발표를 해요. 그래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뉴턴이 한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이프니츠가 그럼 뉴턴한테서 이제 네가 한 게 뭐야 라고 해서 정보를 구합니다. 그랬는데 이때 뉴턴이 약간 암호 같은 거를 보내요. 정확하게 딱 오픈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암호도 왜 그러냐면 이 라틴어를 약자로 표현한 우리가 보면은 숫자와 알파벳 몇 개로 띡띡 점 띡띡 이런 식으로 암호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기호잖아.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이프니츠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막 알리는 것, 기호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의 의미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라이프니츠는 친구 수학자에게 막 알리기도 하고요. 나중에 베르누이한테 영향을 미쳐서 베르누이가 이 기호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해서 유럽에 퍼뜨려 주기도 합니다. 다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밀 없어. 나 이렇게 했어. 풀이법, 야 이거 봐봐 그러면서 쫙 알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양수학자들의 대립, 네가 표절이야, 아니야 네가 우리 걸 훔쳐갔어, 막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다가 100년간의 싸움을 거치고 이것이 1820년도에 야 얘는 이쪽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얘는 이쪽에서 만들었어, 둘 다 독자적으로 한 거 맞아 라고 하고서는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물맷돌 수학에서 이 미적분을 다룰 때에 책 제목을 뉴턴이라고 하고 라이프니츠라고 한 이유도 아마 그래서인 것 같아요. 자, 라이프니츠는 이 기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뉴턴이 미분을 할 때 식을 어떻게 썼냐면 x 위에다가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는데, 라이프니츠는 dx분의 dy, 요즘에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기호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dx분의 d fx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라이프니츠가 이 dx를 이쪽으로 옮겨서 d 라지 fx는 fx dx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했어요. 여기다가 양변에 인테그랄을 같이 써주게 됩니다. 적분 표시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상쇄돼요. 그러면 사라지게 되고 라지 fx는 얘만 남게 되겠죠. 얘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d를 씌워주게 되면, d를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 d 인테그랄 fx dx.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상쇄돼서 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가 다시 이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인테그랄 씌워주는 것을 우리가 적분 어떻게 된다? 라지 fx를 원시함수로 알려줬을 때 스몰 fx를 구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fx가 주어졌는데 원시함수 라지 fx를 구했다. 그러면 이것을 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들을 누가 얘기했다? 라이프니츠가 정리해서 알려주었다. 평균번호를 보겠습니다. 자, 평균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A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값을 B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는 FA가 되겠고요. 얘를 F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식이 FX 식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얘를 P, 얘를 Q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A에서 B점으로 옮겨주게 되면 요만큼 가겠죠. 그리고 얘는 요만큼 가겠죠. 그러면 P점에서 Q까지의 어떤 변화량이 보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B-A,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변화량이다. 그래서 델타 X, 얘를 델타 Y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것은 델타라고 있고요. 델타 X는 델타 곱하기 X가 아닙니다.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델타라는 것은 x의 증분, 변화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델타 x가 0보다 크면 양수를 뜻하고요. 오른쪽으로 델타 x가 0보다 작으면 왼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가 이만큼 변했을 때 그러면 x의 변화량 증분분의 y의 증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얘가 뭐라고 한다? x가 A에서 B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식으로 한번 써보게 되면
B에서 A를 뺀 것이 델타 X. 그러면 FB에서 FA를 뺀 것이 분자 델타 Y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폐구간 A부터 B 이렇게 잡습니다. 폐구간은 A와 B를 가지고 가는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fx의 평균 변화율 똑같아요. 얼마나 말로 어떻게 쓰느냐, 기호를 쓰느냐, 요거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랬더니 P점과 Q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PQ의 뭐다? 기울기다. 이것이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분계수를 보기 위해서 앞에 내용하고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요. 1,1인 지점이 있어요. 여기는 F1이 되겠죠. 1,1 잡아주고요. 얘는 1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증가량 델타 X를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을 1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F1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점이 있어요. 그럼 얘를 똑같이 PQ라고 한번 잡아주게 되면 그럼 이때의 가로는 뭐가 될까요? 이때의 가로는 델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Y가 되겠죠. 이렇게 Y의 증분값이 되겠죠. 그럼 앞에서 배운 평균 변화율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그러면 얘는 요거 그대로 써주면 1 플러스 델타 X에서 1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겠죠. 얘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2 플러스 델타 X 2 플러스 델타 X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왜? 1 플러스 델타 X 안에 여기 제곱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의 제곱 넣어주면 요거 계산해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델타 X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럼 쟤는 PQ의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 플러스 델타 X였다면 이 델타 X를 점점 어떻게 0으로 근접하게 해서 얘가 1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수량을 조절을 하니까.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계속 간다 이 얘기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그때의 델타 X분의 델타 Y는 어떻게 될까?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그대로 써주면 되죠?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1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그럼 얘를 다시 풀어주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얘는 빠지니까 뭐가 되죠? 얘는 델타 X만 넣고 그 다음에 얘는 분자에다가 넣어주게 되니까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계산한 거 실제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2로 접근을 하겠죠. 얘가 2 플러스 델타 X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2로 간다. 무슨 얘기예요? 델타 X가 0으로 갈수록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얘가 점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사가 심해진 게 점점 갔다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해주느냐? 1일 때 갔으니까 F'1은 2다 라고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가 1일 때 그때의 뭐를 나타낸다?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얘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고요. 얘는 점 P에서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 F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 걔가 얼마다? 얘가 2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이 미분 계수는
어떤 특정한 값일 때에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일반화를 좀 시켜야 돼가지고 자 얘가 1이라고 잡았는데 이 1을 갖다가 우리가 미지수 다른 걸로 잡을 수 있겠죠. 그 상관없어요. 똑같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델타 X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가고요. 얘는 F A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얘는 FA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은 앞에서 잡아줬던 거 똑같이 계산을 해주고 여기서의 미분계수를 따져보면 얘를 어떻게 한다? 극한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어떤 점과 점 사이에 델타 X, 델타 Y인데 델타 X를 0으로 보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구했더니 걔가 미분 계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P점 여기 Q점 잡고요. 계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이때에 분모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분자는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 계산하면 얘가 빠져버리니까는 델타 X분의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생략을 해서 간단하게 어차피 사라지는 거 두고 델타 X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A점에서 A 칸만 FA에서의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분계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얘를 순간 변화율 그 순간의 변화율이니까 순간 변화율 또는 변화율 그 다음에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쓸까요? 그 다음에 F'A yx가 a일 이 델타 x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h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자가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미분계수의 일반식처럼 쓰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얘가 a 플러스 델타 x를 얘를 x라고 한번 놔보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될까요? 델타 x는 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그러면 x는 어디로 갈까요? a로 가게 되는 거 보시나요?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x는 a로 가야지 얘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용해서 얘를 다시 쓰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F'A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그러면 얘가 x-a, 델타 x가 x-a니까요. 여기다가는 fx-f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문제에 나올 때 좋겠죠? 자, 세 번째는 도함수입니다. 이 도함수는 뭔가 봤더니 어떤 이거 미분계에 대해서 계산한 게 F'A는 2A라는 식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A가 1이면 F'Il은 2 됐죠? A가 2면 F'E는 4 A가 3이면 F'3은 6 뭐 이런 관계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대표적인 함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의 의미는 x값이 1일 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 x값이 2일 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얘가 뭐 무수히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a라는 특정한 값, 개개의 값이 아니라 뭐라고요? a는 개개의 값, 일부의 값, 특정한 값 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F'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X는 뭐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거. 한 수 위에서 내려보는 전체적인 값. 아니면 일반적인 값. 이라고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하나하나의 개개의 그때그때마다의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식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A 대신에 X가 들어가는 의미를 좀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F'A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그 A가 고정 숫자가 들어가니까는 개개의 것이라면 똑같이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가 되죠? 얘는 똑같아요. 델타 X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것이다? 얘가 도함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함수의 일반적인 식 아래에 특정한 수가 들어갔을 때 그 중에 하나하나가 포함된 거죠. 속해 있는 거죠. 그것을 미분계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방금 여기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씩 표현이 있습니다. 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쓰죠.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dx분의 dy, 또 같은 표현으로 dx분의 dfx, fx가 y니까 요거를 갖다가 앞에 내려 써서 dx분의 dfx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는데 뭐 얘도 마찬가지고 h로 써도 되고 이것들의 의미와 쓰는 방법들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